저는 중앙대 철학과 이재호라고 합니다. 철학과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그 철학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란 게 뭔가, 그리고 철학하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철학과 소개는 뭐 그냥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면은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성의 없이 하고요. 대신에 철학이란 뭔가, 철학하면 뭐가 좋은가, 또는 철학하면 뭐가 나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길고 열심히 얘기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선 철학과는 있는데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간략하게 철학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철학과는 1954년에 시작이 됐어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꽤 역사가 깊은 학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명,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전임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한 15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은 이런 학문이래요. 근데 제가 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좀 길게 얘기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학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크게 봐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뭐 동양 철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유가, 노가, 불가 이런 거 배우는 데가 동양 철학 쪽이고요. 서양 철학은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쪽 철학도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그 주로 하는 영미 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철학, 뭐 한국 철학, 두가 철학, 불교 철학 이런 건 다 이제 동양 철학의 영향에 속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중세 철학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들로 이어지고 있죠. 한국 영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봐야 뭐 특별히 감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하면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역사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는 뭐 존재론, 인신론, 간식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여러분이 철학과를 오게 되면 배우게 될 교과들이에요. 1학년 때는 뭐 그냥 약간 좀 일반적인 것 그런 거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물리학 같이 철학의 기본적인 툴이 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거를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철학사 같은 거 많이 배우죠. 철학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각 주제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 좀 주제에서 좀 더 세분화된 주제들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교수님들입니다. 유건용 선생님은 이제 동양 철학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요. 최성환 선생님은 이제 대륙 철학, 현대 대륙 철학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네, 여기 멋진 옷을 입고 계시는 윤중환 교수님은 윤리학, 근세 철학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여기 굉장히 잘생겨 보이는 교수가 한 명 있는데 이게 저예요. 이분이 영미 철학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사실이네요. 철학과 나오면 어디에 취직하느냐? 여러분 중에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엄마 나 철학과 갈래요 하면은 철학과 가서 뭐 하려고, 뭐 어디에 취직하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진로 현황은 보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 교육, 뭐 대학원, 언론, 뭐 출판, 뭐 법조계, 뭐 공공기관, 금융, 그다음에 예술, 뭐 기타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돼요. 다 취직합니다. 물론 뭐 무슨 기술 연구소 이런 데 취직한 적은 없어요. 와서 기술 배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 된다는 건 어떤 것도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생각보다 나쁜 뜻이 아닐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진출한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뭐 이런 거 관리팀, 인사팀, 기획팀 이런 데로 많이 되고요. 뭐 당연히 언론계 쪽에 철학과 쪽으로 해서 경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친척분의 언론계 쪽에 계신 분이 많은데 언론계 쪽에 있어 보신 분 얘기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철학과하고 사회학과 출신들이 기자 중에 제일 좋더라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계에도 참 가기 쉽다는 건 좀 어깨가 있고 잘 가는 거긴 해요. 자, 여기 학과에 이런 소규모 모임도 있대요. 제가 다 찾아가면서 정말 돌아가고 있는지를 검사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학과 안에서 이런 거를 배울 수도 있고요. 이제 철학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영화, 뭐 연극, 뭐 이렇게 음악, 뭐 기타들이 이 기타예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학과 안에 동아리고 중앙 동아리 이런 게 있어서 학과 범위가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동아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철학과 창설 60주년이라서 좀 크게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만약 철학과로 배운다면 보게 될 선배들, 철학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관성이 없게 철학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좀 거창하게 사람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특히 오늘 오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시작할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세요라고 하면 틀림없이 안 할 것이고 지적해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불쾌하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말을 끊고 질문을 하고 싶거나 또는 다른 코멘트를 달고 싶거나 하면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꽉 차서 막 수십 명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이렇게 흐름이 끊겨서 어려운데 지금 숫자는 여러분이 어떻게 치고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주저하지 않고 비판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철학은 뭐 때문에 하는가가 지금 여기 사진 3명이 있었습니다. 세 얼굴 이쪽에 누굴까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을 법한데 누굴까요? 이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름은 들어봤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플라톤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조금 화풍이 달라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칸트예요. 이 사람은. 왜 이 세 사람을 넣느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마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세스코브라가 이 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게 뭐 맞냐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건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하시면 그냥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질 필요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지? 이런 거는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은 그 질문이에요. 그런 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철학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3명의 철학자예요. 자, 이제 이런 순서대로 오늘 얘기를 풀어갈까 해요. 철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 철학의 아이덴티티, 철학의 정체성은 사실 그 철학자들이 내어놓는 답에 있기보다는 질문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철학자들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질문을 던질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그 다음에 철학을 하면 우리가 뭘 얻어갈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학은 먹고 사는데 유용한 것인가? 여러분 중에 아마 이 4번째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정당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 철학과를 간다고 하면 당장 집안에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도 상당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 질문. 철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 자, 제가 여기 작게 철학이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철학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의 가상의 대화를 생각합니다. 영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임신 중절은 나쁜 것이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임신 중절은 나쁜 짓이다. 이렇게 영수가 얘기해요. 철수가 왜 임신 중절은 나쁜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영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신 중절은 사람이 죽이는 거고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요. 좋은 대답일까요? 일단 나쁜 대답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철수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잠깐, 너는 왜 임신 중절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하지? 그리고 너는 무슨 근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벌써 조금 철학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요. 영수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임신 중절에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철수가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근거를 냅니다. 정말 그럴까? 수성한도 사람일까? 미성숙 배아도 사람일까? 만약에 우리가 미성숙 배아를 몸에서 떼어내는 것은 그런 임신 중절에 대해서 그게 과연 사람을 죽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영수가 그렇군. 영수는 조금 이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는 사람이 도대체 뭔가 좀 생각해 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중간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케이, 그 부분에서 난 조금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양보하겠어. 하지만 사람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 내가 아까 어떤 식으로 근거를 냈었죠? 그 임신 중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철수는 또 이렇게 챌린지를 했어요.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전쟁 중에 군인이 적국병사를 죽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순신은 천하에 나쁜 거예요. 왜? 임진왜란때 정말 많은 그 일본 병사들을 죽였거든. 물론 자기 직접 이렇게 죽인 것보다는 죽여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하여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 근데 우리는 이순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순신은 정말 위대한 인간이다, 정말 훌륭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텐션에 적병을 주는 것은 조국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펄스는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조국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칼을 썼냐 총을 썼냐 이런 중요한 차이를 안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총으로 죽였냐 칼로 죽였냐는 좋은 행동이냐 나쁜 행동이냐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죽인 거냐 조국을 위해서 죽이지 않은 거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수는. 그렇다면 왜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영수는 아직 철학을 많이 안 배우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자, 이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철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이런 대화 중에서 이런 종류의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수와 철수의 대화를 보면서 철수가 자꾸 요구하는 종류의 대답이 이런 종류의 대답인 것처럼 보여요. 태아는 인간이다 라는 결론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본질은 XXX인데 이 XXX가 나쁜 뜻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르니까 변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이다. 근데 태아가 바로 그 본질을 갖는다. 따라서 태아는 인간이다. 이런 식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대답은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태아는 인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태아는 인간이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거야. 오케이.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나쁜 행동이란 XXX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바로 XXX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와 같은 형식의 답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XX가 채워진 형태로서의 답을 원하겠죠. 그러나 그 답의 형식이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죠. 자, 이런 답을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답을 원하면 왜 처음이 필요한가? 다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대답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철학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감이 오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철학자들과 일상인들이 어떻게 다른 질문을 던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일상인으로서의 우리는 임신 중작은 정말 나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죠? 근데 철학자들은 그런 질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임신 중절이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도대체 도덕적으로 좋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형태의 질문을 주로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를 윤리학이라고 불려요. 두 번째, 이 물리학자들은 철학의 기준으로 보면 일상인과 과학자는 똑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건 철학자들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힉스 입장, 힉스 보존은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수기 돌려서 막 연구하잖아요. 그게 인형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주로 이 질문을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기준은 뭔가. 이제 어떤 경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있다라는 말이 한 가지 있네 여러 가지 얘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대학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처럼 보여요. 그 여러분 맞잖아요. 중앙대학교. 근데 중앙대학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있다의 의미와 여기 예를 들면 교탁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있다의 의미가 같은 것일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왜? 결국 교탁은 특정한 시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중앙대학교는 어떤 시공간 안에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흑석동에 있지 않냐? 아니요. 흑석동에도 있지만 저기 안성에도 있고 저기 평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흑석동에 있는 중학교 대학교의 건물들이지.
조금은 이제 그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피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피티가 뭔지는 알죠. 그게 그 스프레이 크게 낙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 유럽에 가보면 그거 하는 건 있습니다. 이게 예술이냐? 아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철학가들은 이게 순간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이게 이제 미학이고, 그 다음에 철수는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러분 정도는 다 알겠죠. 그러나 뭐 이게 1 더하기가 쉬운 게 뭐 필요 없어요. 여기에. 뭐에 대해서 아는가? 철수가 그걸 아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철학자들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거를 인식론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여러분 철학자들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패턴이 이미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면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철학이 시작되는 대화라고 불렀던 거기에서 이러한 형식의 대답을 원한다라는 거, 이 두 개가 어떻게 종합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철학자들은 왜 철학자들의 질문을 던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체계가 잘 체계화돼, 시스템화해서 있고, 우리의 믿음이 중구난방으로 뭐 이거 하나 있고 저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고, 이게 이 믿음과 저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상관없고, 그냥 다 독자적으로 하나씩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 체계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 체계가 시스템화해서 되고, 그 안에 어떤 모순적인 믿음 체계도, 모순적인 믿음도 없고, 또 믿음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 설명적 연결이든 아니면 근거적인 연결이든 잘 짜여진 믿음 체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 체계가 잘 체계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개별적인 믿음, 예를 들면 임신중자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러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개별적인 믿음에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개별적인 믿음 또는 판단들이 보편적인 원리로부터 추정해요. 그런 체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믿음들과 보편적인 믿음들 사이에 체계화된 어떤 믿음 체계,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질문을 던지고 철학자들이 원하는 대답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그럼 철학에만 독특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학자들도 비슷합니다. 법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법 체계를 보면은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헌법이 맨 위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굉장히 그 거대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헌법이 맨 위에 있고, 그거로부터 하위법들이 체계화되어 있는, 그 위로부터 거슬리지 않는 것이 체계화되어 있는 법 체계를 원합니다. 그죠? 자연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개별적인 현상들을 포섭하는 그런 구조대화된 것을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학문은 체계화된 믿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그 체계의 구조, 스케일이 다른 학문하고 많이 달라요. 단지 법 체계 안에서의 그 체계, 또는 이 자연 안에서의 체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 또는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관련된 어떤 체계화된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점에서 철학은 대단히 스케일이 큰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편성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대단히 구름 잡는 학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자연과학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법학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철학자들이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화해서 내적으로 잘 조직화된 그 믿음 체계를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우리가 몇 시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3시 40분까지인가 50분까지인가 시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없으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권리를 드리지만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자, 철학자들은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질문을 왜 던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철학자들은 어떤 대답들을 내놓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부제로 철학이 이상해지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상당히 이상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그런 대답들을 내어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게요. 여기 이상한 존재론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존하는 관념론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념론자라고 불러요. 관념론에 따르면 이 앞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있다는 건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따르면 책상이 내 마음하고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관념을 수 있거나, 하여튼 뭐 어떤 정신적인 실체로 수 있거나, 하여튼 마음에 의존된 것으로 존재해요. 책상. 좀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아니 저기 뭐 예를 들면 저 밖에 무슨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그 산과 바다가 내 마음에 의존한다? 그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없으면 뭐 산도 바다가 없어질 건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존재론입니다. 이상한 인식론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의론자들은 우리는 우리 앞에 정말 책상이 존재하는지 알았어. 여기 책상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잖아요. 만져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도 없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좀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윤리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늙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은 전혀 도덕적으로 칭찬하지 못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칸트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칸트에 따르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늙어가지고 보면 좀 싫어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근처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그거는 박수 받아야 되고 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를 모시겠어 하는 그거는 그럼 칭찬하지 못하는 이상하죠. 이상한 미학도 있습니다. 어떤 미적 태도론에 따르면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아름다운 거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에 관련된 어떤 이론가들에 따르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지 않아요. 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 자유가 없어. 그리고 자유가 없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갖지 않아. 내가 뭐 사람을 죽여도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어긋나요.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좀 미친놈들 아니야? 자기가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 저게 아이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철학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철학자들은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하게 될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런 짓을 할까?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이런 짓을 할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의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소위 그 유명한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속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결정론이 옳거나 비결정론이 옳죠. 결정론은 뭐냐? 미래의 사건이 현재와 과거의 사건과 자연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 정론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미래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면 그 정론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그럴 수 없으면 자연법칙과 현재 사실을 가지고 미래의 사실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면 결정론이 틀린 겁니다. 그 결정론이 틀리면 비결정론이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정론은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왜? 결정론이 틀리다라는 주장이 비결정론이니까 결정론이 맞으면 결정론이 맞는 거고 결정론이 틀리면 비결정론이 맞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법칙이에요. P와 막 P. 둘 중에 하나는 만드신 거예요. 내일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그죠? 절대 틀리지 않은 일기예보를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절대 틀릴 게 없어요. 100%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 맞습니다. 이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결정론이 옳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결정론이 맞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연법칙과 이미 발생한 사실에 의해서 미래 사실이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오케이. 근데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면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네가 자유의지로 이걸 선택한 거잖아 라고 말했을 때 너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면 자유의지도 없는 거 참고해요. 오케이. 이번에 반대로 비결정론이 옳다면 결정되지 않은 사건은 마치 주사위 던지기처럼 무작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이 세계는 비결정론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 이후로 이 세계는 비결정론적인 세계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 양자역학적인 사례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우라늄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가 붕괴할 것인가 붕괴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확률적인 거예요. 붕괴할 확률이 예를 들면 몇 년 지나면 붕괴할 확률이 50%다. 이게 반감기라는 거죠. 이때 50% 확률로 붕괴하는 거예요. 근데 붕괴하지 않고 할지는 몰라요. 그냥 50%의 확률로 붕괴한다 라는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비결정론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은 대로 원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결정론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주사위 던지기 세계라는 거죠. 그죠? 랜덤한 거예요. 확률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썼던 거죠. 그걸 어떻게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때 앞면이 나오기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오케이. 여러분 논리학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A이거나 B인데 A이면 C예요. 그리고 B이면 C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죠? A이거나 B야. 근데 A면 C야. B면 C야. 그럼 결론이 뭐예요? C죠. 이건 논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A거나 B인데 A여도 C, B여도 C야. 그러면 C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상황이죠. 결정론이 옳거나 비결정론이 옳은 상황이에요. 결정론이 옳으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비결정론이 옳으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닌 경우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살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있어요. 우리 살인자한테 도덕적인 책임을 묻죠. 너 나쁜 놈이야. 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 너 그래서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너 안 죽일 수도 있었잖아. 네가 죽인 거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이잖아. 그 선택에 대해서 넌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감방에 쳐놓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책임과 자유의지 개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 요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 근데 왜 죽였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 그 사람 손에다 칼을 탁 쥐고 그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어. 그럼 우린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고 하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훨씬 더 힘센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칼을 내리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았죠. 그죠? 즉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요. 그 행동에는 특별히 책임을 묻을 수 없어. 근데 자유의지가 없어. 그럼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맞다면 이 결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위해서 이 결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는 이 결론을 거부하려면 이 앞에 있는 것 중에 어떤 하나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내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죠? 그 경우에 우리의 믿음 체계는 잘 체계화되지 않은 믿음 체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 길은 두 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받아들이고 이것까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 중에 어떤 것을 거부하거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관적이기 위해서 이 마지막 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우리 철학자들은 종종 이상한 결론을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받아들이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비결정으로 되는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주사에 던지기처럼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던져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사위를 안 던지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면은 뭐 3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죽이고 3이 안 나면 어떤 사람은 안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난 참수사에 3 나오면은 사람 죽잖아. 그죠? 그래서 주사위를 안 던지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주사위를 던진 것 자체가 책임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를 하든가 B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없는 상황, 랜덤하다는 컨트롤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죠. 아까 그 경우 지금 상상한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상상했던 사례에서는 적어도 어떤 3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사위를 던질 것인가 안 던질 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당시에 던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이 나온 행위에 대해서는 3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 있는 거예요. 던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필요가 없다는 왜 3이 나왔냐고 4 안 나오고 왜 3 나오게 만들었어? 라고 욕할 수는 없다. 너 왜 던졌어? 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 결과의 원인에 대한 주체를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원인에 대한 주체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주사위를 던진 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에 따라서 나온 결론이 만약에 3이 나오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인데 그 3이 나온 거는 던지기 내가 던졌지만 3이 나온 걸 내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원했든 안 했든 간에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과가 뭐가 나올 것인가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던질지 안 던질지는 적어도 우리의 그 가정하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거의 이 직관의 핵심은 뭐냐면, 무자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자율지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자율지혜에 의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주사위를 던진 것은 자율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상이 나온 것은 자율의지에 의한 것은 아닌 거죠. 예? 또 다른 점.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짜고 들어오셔도 돼요. 오케이. 자, 왜 이런 이상한 결론을 받아들일까? 우리의 믿음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종종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렇죠. 결정론이라고 비결정론은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P1 앞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결정론이 다음에 우리 다음에 행동했을 때는 당연하죠. 상식, 너무나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상식적인 얘기들을 받아들이면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들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들은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우리의 믿음 체계가 앞뒤가 맞는 믿음 체계이기를 원하거든요. 믿음 체계가 잘 시스테마틱하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의 일부는 잘려나가야 됩니다. 어떤 게 잘려나가야 될지는 further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은 날아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아가 버린 결론이 너무나 부각되면 우리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는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충분히 공정하지 않은 비판이에요. 오히려 철학자들은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상식을 거부하는 사람. 오케이. 자, 왜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대답을 할까? 방금 한 얘기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의 믿음 체계가 세계적이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체계가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체계는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이어서 또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여서 받아들이기 원하는 믿음들은 매우 종종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 철학자들이 종종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철학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경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 체계를 가장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를 고민하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일단 철학이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철학 이런 거 하면 뭘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철학이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철학자들은 우리의 상식적 과학적 믿음이라는 구조를 분석해서 분석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정확적인 글을 검사합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 체계가 일관적인가, 논리적으로 정확적인가 이런 거를 구조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다 보면 텍스트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훈련 능력과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게 됩니다. A 맞죠? 맞아. B 맞죠? 맞죠. C 맞죠? C 맞죠? D 맞죠? D 맞죠?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A, B, C, D, D가 다 일관적인 믿음이야? 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소위 날카로운 사고를 하는 아주 슈퍼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지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슈퍼하게 돼요. 두 번째로 방금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철학은
끊임없이 상식에 도전합니다.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의 어느 부분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날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중에 많은 부분은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 훈련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사고의 틀, 기존의 상식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할 것을 요구받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의의 출발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아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고 내가 살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상인들이나 미친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주장이야. 난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를 미친놈의 주장이라고 볼 수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용적일 수 있게 돼요. 너도 어떤 부분에서 비상식적이고 나도 어떤 부분에서 비상식적이게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의 커먼센스, 상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인가를 철학을 배우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에요. 가짜 겸손 말고, 괜히 내 겸손한 착한 사람이 나를 훌륭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겸손 말고 마음속 깊이 나오는 그런 겸손. 철학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케이. 자, 창의적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관용적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시험하게 되고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게 돼요. 그런 게 철학이에요. 자, 그럼 정말 유용할까요? 이거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냐? 오케이. 저는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렇게까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우선 비관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철학을 별로 유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 제가 말했죠. 철학은 논리적 정합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학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철학은 이거 한 학문이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정합적인 믿음인가,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정합적인 믿음 체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 훈련은 굉장히 좋은, 유용한 훈련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이런 덕목이 강조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좀 우리 사회의 어떤 면을 마구마구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는 논리보다는 결론이 더 중요한 사회. 그 결론이 나랑 같은 결론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뒷받침되는 게가 중요할 거다. 그리고 어떤 주장이 얼마나 상식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또 이성보다는 감성 또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항상 법적인 문제가 이게 한국인의 법 감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철학이 키워주는 덕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덕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지배하는 사회가 그건 너무 삭막한 사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 비판도 가능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철학자는 항상 겸손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논리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차라리 그렇게 우호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관적인 얘기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는 철학에 대한 아주 나쁜 그 인프레션, 인상들이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학과 거기 점수 안 내는 애들이 트렌드 맞춰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철학은 뜬금이나 잡는 거 아니야?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뜬금이나 잡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 가면 취직도 안 된다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인구론 해가지고 인문대 90%가 넘는다고 그러면서 막 철학과도 뭐 다 거의 한번 모르겠지 뭐. 그런데 가면 뭐 취직 되겠어? 이런 인상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비관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취직을 한다고 칩시다. 철학이라는 간판은 취직시장에서 별로 힘이 없어요. 일단 힘이 없는 건 보여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식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가장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건 1번. 인사 담당자 이런 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되게 공부 좀 한 애들 뽑아야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인사 담당자가. 2번. 이번에 우리 회사에 이번 중국하고 사업 시작했으니까 중국어 애들 왔으면 사람 좀 뽑아야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 3번. 이번에 우리 회사에 철학 공부 좀 제대로 하는 애 뽑자. 자, 현실성이 가장 없어 보이는 1번, 3번, 2번, 3번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답은 3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일이 우리나라 회사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관적인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와 같은 곳에서도 철학은 상당히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이렇게 희망을 찾아서. 자, 우선 아까 우리 회사에서 철학한 놈들을 뽑아야겠어 이런 건 이제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했죠. 근데 다음 현실성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회사 철학 공부하는 절대 붙지 마. 인사 담당자가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철학 뽑자라는 얘기도 할 일이 없고 철학한 애들은 뽑지 말자는 얘기 할 일도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자체로 큰 핸디캡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회계에 나온 중국어 때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한 사람 뽑자라는 얘기가 최소한 말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 취직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회계 때문에 뽑힌 사람, 정말 중국어 때문에 뽑힌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취업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만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취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대부분 이과에 있습니다. 인문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문계에서 가장 취직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영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유 그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취직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건 만족불변의 원리입니다. 유능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 뽑히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취직을 시도해서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에서 대학원을 간 사람도 있으니까 취직을 시도해서 취직이 잘 안 된 사람 저는 굉장히 드뭅니다.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믿어주세요. 제 철학적 굉장히 뛰어난 애야. 근데 취직이 안 되네.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분명해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샤프해. 근데 왠지 분명해 보이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철학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 후에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철학자라는 사람입니다. 철학 텍스트는 여러분이 철학과에 오면 읽어보시겠지만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복잡하고. 근데 그 복잡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한 후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자기 거로 소화한 후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철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하는데 무능해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철학에 대한 인상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몇 분까지? 50분까지. 10분 정도가 Q&A죠. 10분 정도 남았네요. 오케이. 철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상은 개인의 힘을 붙여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철학을 열심히 해도 세상이 철학을 보는 그 관점, 그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이 잘하고 그 세상이 많이 모이면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의 힘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데 철학과 간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철학과 간판 때문에 되는 사람도 없지만 철학과 간판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증적으로 보여지는데 중앙대 철학과 취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이게 좀 민감한 자료이긴 한데 여러분 대학 알림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아마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니까 공개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은데 2014년 취업률입니다. 여기 인문대 취업률이에요. 이거 비인문대 취업률입니다.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자, 인문대 뭐 40, 뭐 30 이렇게 가죠. 철학과 63.6%입니다. 취업률. 인문대 탑이에요. 단연 탑입니다. 이게 작년에만 이런데 좀 보통 한 60%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철학과는 인문대에서 탑입니다. 거의 항상 탑입니다. 항상까지는 만큼은 거의 대부분 탑입니다. 자, 다른 비인문대 학과들하고 비교합시다. 아마 여러분 취업에 가장 유리한 학과라고 생각하냐면 경영학부 이런 걸 거예요. 63.5% 오히려 낮아요. 철학과 0.1%지만은. 근데 요거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자연과학 이거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여러분이 뭐 사회과학대에서 뭐 심리학과나 뭐 정치학과나 이런 데 비교도 훨씬 높아요. 이게 단 1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철학과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취업률, 철학과에 관해서 취업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요약을 할게요. 철학을 하면,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요약하면, 철학을 하면 뭘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철학은 항상 상식의 도전이 걔네들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관용과 겸손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속 깊이 나오는 관용과 겸손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나오는 어떤 그 처세술적인 차원에서의 관용과 겸손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관용과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독단적이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유용한 거냐? 제가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의 말과들을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이해한 후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인데
유능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능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결론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철학이 좋다면, 난 철학하고 싶으면 취직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철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철학을 사랑한다면 철학은 내게 매우 유용한 것일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철학이 좋다. 그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철학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간판을 위해서 철학과를 온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철학과 간판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 별로 사회에서 알아주는 간판이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온다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철학이 좋은데 철학과 가면 무식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여기와 관계된 것도 상관없고 관계되지 않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지. 재미가 없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만 불쩍 크고 그럼 여러분의 집 보내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혹시 그 중앙대 철학과문에 특색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특색입니다. 그 중앙대 철학과문에 특색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특색입니다. 저는 굉장히 철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훌륭한 철학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굉장히 재밌게 가르친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작곡에 가까운 일이고 중앙대 철학과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교수 수가 적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모든 전공 분야의 담당 교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양 철학인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한국 철학을 하시는 분이고요. 한국 유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면 인도 불교는 어떻게 커버하냐? 비전공자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강사분을 모셔오거나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게 되죠. 그 부분은 중앙대 철학과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교수진이 적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전공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외가 작으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가 작다라는 반대로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어요. 굉장히 맨투맨 티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바로 맨투맨으로 배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항상 그 학기 중에는 못하지만은 여름방학에 학부생들 중에서 제 수준들 이번 여름방에 나같이 철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해서 같이 스터디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친밀한 교육이 가능한 장점도 있어요. 반대 부분은. 그 외에 뭐 특별한 더 듣고 싶었던 대답은 해. 예. 또 다른 질문. 예. 철학 배울 때 서양 철학에서 독일 철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독일 원서 공부 같은 과정이 포함되어 학부 강의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 강의에서는 아마 독일 철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번역서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독일 철학 담당은 아니고요. 저는 영리 철학 담당인데 영리 철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원서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는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뭐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설령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했을 쯤이면 적어도 중학내 정도의 대학을 졸업했으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된 상태로 나가야죠.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하든 안 하든 취직을 하든 뭘 하든 그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교재를 책으로 씁니다. 저는. 근데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 경우에 그렇지 않고요. 동양 철학의 경우에는 한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독일어 공부하는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학교 시절에 독일로 유학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영어가 되면 일단 인도 유로피안 언어가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해상 질문할 건 없나요? 예,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 시간이 끝나면 그 학과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2교시 끝나는 게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그 철학과 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는 철학과 분위기는 어떤가, 학생들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거는 아마 저기 있는 대학원생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우리 철학과 대학원생이에요. 네, 제가. 이따가 저 학생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철학과 교수님들 어때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할 수는 없겠죠. 저 대학원생에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하게 되고. 근데 철학에 관한 질문은 제가 조금 더 잘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철학과 분위기 이런 거는 저 대학원생한테 질문하는 게 저보다 더 잘하니까 낫겠지만 없어요? 집에 가서 괜히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이대로 끝내면 되겠죠?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기회. 예. 제가 꿈이 작가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이성과 감성이 앞선 사회라고 했는데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의 어려운 철학을 좀 감성적인 부분을 공부해서 메시지 같은 거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감성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성을 감성으로 건드린다고 그랬네요, 방금? 예, 그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감성적으로만 세상을 보면 종종 비이성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감성과 조화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분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수학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세상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느 하나의 지점, 어느 하나의 사고방식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도 세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한 분야이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예. 2008년에 중앙대 주사님이 들어가고 민감한 문제를 만드시는군요. 그 이후로 인문대학의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여기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외부에는 일단 중앙대가 뭐 인문학 같은 거 좀 무시하는 대학가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인상이 돼 있기도 하고 그게 뭐 100%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걔한테 중앙대 철학과 교수가 4명밖에 없다라는 것도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적인 사정이 어떻든 학교의 정책이 어떻든 저는 제가 이 학교에 있는 하나 제가 같은 학생들을 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내 개인의 힘으로라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중앙대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철학과가 그렇지 않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한테 미안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추가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경영적 마인드로 교육에 접근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경영적 마인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가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꼭 이런 식의 얘기가 하는데 경영적 마인드라는 건 여러 가지 단어를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당연히 경영은 필요한 겁니다. 학교도 일단 돈 받고 돈 쓰고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경영적 마인드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경쟁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것은 모든 것이 될 수 없죠. 그죠? 다른 것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대가 그 조화를 아주 최적점에서 이루고 있는가?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이 철학을 배우고 싶어서 중앙대에 온다면 그리고 적어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영리철학 쪽으로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제가 모든 노력을 할 거라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왕점을 좀 받았어. 예. 교수님이 심리철학 과목 가르치시는 거 나와 있고 인간과 마음학은 다른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예, 그게 뭐 이름이 결국 비슷한데 그 인간과 마음학은 동양철학 쪽인 거고요. 저는 이제 서양철학.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동양 쪽에서 보아왔던 생각하고 서양 쪽에서 보아왔던 꼭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가리키는 거죠. 아마 철학과에 오면은 아마 그거는 이제 선후배로부터 잘 알 수도 있는데 아마 처음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입장에서 철학을 가장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학과에 오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 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철학은 적어도 그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가장 스무스하게 이 철학에 진입하는 거예요. 철학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 철학 책을 딱 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보다는 좀 철학을 미리 많이 공부한 사람과 같이 책을 읽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쉽게 쓰여진 책들을 읽으면서 좀 쉽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철학을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같이 좀 어려운 책이라도 같이 읽어나가면서 배우는 게 가장 철학을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과를 와야 돼요. 아니 철학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철학과 광고 듣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렵게 가르칩니다. 저는 아까 쉽게 가르친다는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뭐 칸트 종합판단과 분석판단 이런 것이 이게 사회에 나가서 쓰여질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철학을 배우면서 얻어가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상적인 내용은 얻을 수가 없어요. 칸트는 독일 당시 베니스부르크에서 태어나서 몇 년에 죽고 이거 배운다고 해서 분석력하고 논리력이 늘어나진 않아요. 칸트는 예를 들면 관념은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늘어나느냐? 텍스트하고 싸웠을 때 늘어나요. 직접 그 어려운 텍스트하고 내가 씨름을 해서 그거를 이겨냈을 때 그 대가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철학 수업에서는 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물론 철학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게 자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교육은 항상 원래 의도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늘어나 있더라 라는 식의 교육인 거예요. 시간도 딱 맞네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찍 끝내야 되더니 막 질문을 계속 해주셔서 오늘 아까 뭘 내용이라고 했죠? 신청서? 네. 이게 다 혹시 안 내는 분 있으면 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대학원 선생님 앞에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또 오고 싶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시고 상관없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중앙대 철학과문에 책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특색입니다. 저는 굉장히 철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훌륭한 철학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굉장히 재밌게 가르친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작곡에 가까운 일이고 중앙대 철학과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교수 수가 적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모든 전공 분야의 담당 교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양 철학인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한국 철학을 하시는 분이고요. 한국 유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면 인도 불교는 어떻게 커버하냐? 비전공자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강사분을 모셔오거나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게 되죠. 그 부분은 중앙대 철학과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교수진이 적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전공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과가 작으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가 작다라는 반대로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어요. 굉장히 맨투맨 티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바로 맨투맨으로 배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항상 학기 중에는 못하지만은 여름방학에 학부생들 중에서 제 수준들 이번 여름방에 나같이 철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해서 같이 스터디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친밀한 교육이 가능한 장점도 있어요. 반대 부분은. 그 외에 특별한 더 듣고 싶었던 대답은 해. 예. 또 다른 질문. 예. 철학 배울 때 서양 철학에서 독일 철학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 원서 같은 과정이 포함돼 학부 강의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 강의에서는 아마 독일 철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번역서 갖고 가던가. 그러나 이제 저는
독일 철학 담당은 아니고요. 저는 영리 철학 담당인데 영리 철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원서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는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뭐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설령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했을 쯤이면 적어도 중학년 정도의 대학을 졸업했으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된 상태로 나가야죠.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하든 안 하든 취직을 하든 뭘 하든 그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교재를 영어책으로 씁니다. 저는. 근데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 경우에 그렇지 않고요. 동양 철학의 경우에는 한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독일어 공부하면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학교 시절에 독일로 유학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영어가 되면 일단 인도 유로피안 언어가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때도 없어서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해상 질문할 건 없나요? 예,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 시간이 끝나면 그 학과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교시 끝나는 게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그 철학과 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는 철학과 분위기는 어떤가, 학생들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거는 아마 저기 있는 대학원생한테 질문할 수 있는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우리 철학과 대학원생이에요. 네, 제가 이따가 저 학생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철학과 교수님들 어때요? 괜찮아요? 막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할 수는 없겠죠. 저 대학원생에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해야 되고. 근데 철학에 관한 질문은 제가 조금 더 잘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철학과 분위기 이런 거는 저 대학원생한테 질문하는 게 저보다 더 잘하니까 낫겠지만 없어요? 집에 가서 괜히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이대로 끝내면 되겠죠.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기회. 예. 제가 꿈이 작가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이성과 감성이 앞선 사회라고 했는데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의 어려운 철학을 이 감성적인 부분을 공부해서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감성을 건드리는 도시로 전달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성을 감성으로 건드린다고 그랬네요, 방금? 예, 그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감성적으로만 세상을 보면 종종 비이성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감성과 조화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분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수학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세상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느 하나의 지적, 어느 하나의 사고방식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도 세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한 분야이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또 2008년에 중앙대 부산이 여기 들어가지고 민감한 문제를 만들어주시는군요. 그 이후로 좀
대한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여기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외부에는 일단 중앙대가 뭐 인문학 같은 거 좀 무시하는 대학가 뭐 이렇게 알려지고 인상이 돼 있기도 하고, 그게 뭐 100%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걔한테 중앙대 철학과 교수가 4명밖에 없다라는 것도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적인 사정이 어떻든 학교의 정책이 어떻든 저는 제가 이 학교에 있는 제가 같은 학생들을 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내 개인의 힘으로라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중앙대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철학과가 그렇지 않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한테 미안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추가로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경영적 마인드로 교육에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경영적 마인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가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꼭 이런 식의 얘기가 하는데, 경영적 마인드라는 건 여러 가지 단어를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당연히 경영은 필요한 겁니다. 학교도 일단 돈 받고 돈 쓰고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경영적 마인드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경쟁의 원리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것은 모든 것이 될 수 없죠. 그죠? 다른 것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대가 그 조화를 아주 최적점에서 이루고 있는가?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이 철학을 배우고 싶어서 중앙대에 온다면, 그리고 적어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영리철학 쪽으로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제가 모든 노력을 할 거라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똑하고 점이 좀 빠졌어. 예. 교수님이 심리철학 과목 가르치시는 걸로 나와 있고, 인간과 마음학은 다른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걸로. 예, 그게 뭐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그 인간과 마음학은 동양철학 쪽이고, 저는 이제 서양철학 쪽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동양 쪽에서 보아 어떤 생각하고 서양 쪽에서 보아 어떤 꼭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가리키는 거죠. 아마 철학과에 오면은 아마 그거는 이제 선배로부터 잘 알았을 텐데 아마 처음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입장에서 철학을 가장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학과에 오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 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래서 철학은 적어도 그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게 가장 스무스하게 철학에 진입하는 거예요. 철학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은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 철학 책을 딱 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보다는 좀 철학을 미리 많이 공부한 사람과 같이 책을 읽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쉽게 쓰여진 책들을 읽으면서 좀 쉽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철학을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같이 좀 어려운 책이라도 같이
같이 읽어나가면서 배우는 게 가장 철학을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과를 와야 돼요. 아니 철학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철학과 광고 듣는 게 더 좋겠죠. 예, 또. 예. 철학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교육의 목표 같은 게 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렵게 가르칩니다. 저는 아까 쉽게 가르친다는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뭐 칸트의 종합판단과 분석판단 이런 것이 이게 사회에 나가서 쓰여질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철학을 배우면서 얻어가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상적인 내용은 얻을 수 없어요. 칸트는 독일 당시 괴니스부르크에서 태어나서 몇 년에 죽고 이거 배운다고 해서 분석력하고 논리력이 늘어나진 않아요. 칸트는 예를 들면 관념은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늘어나느냐? 텍스트하고 싸웠을 때 늘어나요. 직접 그 어려운 텍스트하고 내가 씨름을 해서 그거를 이겨냈을 때 그 대가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철학 수업에서는 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물론 철학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게 자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교육은 항상 원래 의도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늘어나 있더라 라는 식의 교육인 거예요. 예, 또 시간도 딱 맞네요. 예,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했더니 막 질문을 계속 해주셔서 예, 오늘 아까 뭘 내려고 했죠? 신청서? 네. 이게 다 혹시 안 내는 분 있으면 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대학원장님께 질문하시면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또 오고 싶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시고 상관없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제 이메일